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부터 자산 매입 축소를 의미하는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이면서 한국은행 역시 이달 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현 정부에서 실패작으로 평가받는 경제 정책들이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부동산과 금융 정책에 이어 일자리 문제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이익률이 6%로 제한되고 분양가 상한제도 확대됩니다. 대장동 의혹 사태가 커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뒤늦게 규제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망사용료 지급 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법제화를 하겠다며 연일 압박을 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여전히 망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부터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을 단행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앞으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도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이달 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배성재 기자입니다. At today's meeting, the committee judged that the economy has met this test and decided to begin reducing the pace of its asset purchases. Beginning later this month, we will reduce the monthly pace of our net asset purchases by $10 billion for Treasury securities and $5 billion for agency mortgage-backed securities. 미 연준이 유동성 공급을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 양적 완화 정책을 내놓은 지난해 3월 이후 첫 정책 변화입니다. 연준은 양적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매달 1,200억 달러씩 채권을 매입해왔습니다. 이번 발표대로 매월 150억 달러씩 자산 매입을 줄인다면 8개월 뒤인 내년 6월에는 자산 매입 정책이 종료될 전망입니다. 연준은 다만 기준금리 인상에는 선을 그으며 시장의 충격을 줄였습니다. Our decision today to begin tapering our asset purchases does not imply any direct signal regarding our interest rate policy. 그러나 시장에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탓에 다수의 투자은행들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내년 말로 예상 중입니다. 시티은행과 골드만삭스의 경우 내년 첫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테이퍼링 종료 직후인 6월 또는 7월로, 인상 횟수는 2번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페더럴 펀드 선물금리에 반영된 2022년 중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 횟수도 0.8회에서 2.4회로 높아졌습니다. 연준의 이번 테이퍼링 발표에 따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졌다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준의 첫 테이퍼링 총선과 함께 한미 양국에서 통화정책 정상화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확장에서 긴축으로 미국의 통화정책이 대전환이 예고되면서 투자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앞으로 금리 인상 흐름에 맞춰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며 달러 자산 비중을 늘리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정희영 기자입니다. 간담회 미국 FOMC에서 테이퍼링이 본격화되며 유동성에서 긴축으로의 통화정책 전환이 예고됐습니다. 아직은 자산 매입 규모 축소에 그쳤지만 내년 중반부 이후부터는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공산이 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달러 강세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3년 버냉키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을 언급하고 2014년 시행 직후 유사한 현상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달러 인덱스는 80.03에서 90.30으로 무려 12.83%가 폭등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달러 강세가 예상되는 만큼 달러화 가치에 연동되는 상품이 유망 투자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내년 한 중반 이후부터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거냐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될 때 시장 금리가 빠르게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달러는 상당히 강세를 보일 것 같아서 원달러가 횡보하거나 이랬을 때 달러를 적극 매수하는, 그리고 이제 후반에 가서 달러가 강세를 갔을 때 이제 매도하거나 그런 전략을.
대표적인 달러 투자 방법으로는 은행의 외화 예금과 증권사의 달러 RP, ETF 등으로 달러와 가치 등락에 연동돼 달러 가치 상승에 따른 기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달러 강세에 따른 보다 높은 수익을 노린다면 미국 증시나 미국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달러 강세에 따라 신흥국 통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다면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신흥국을 이탈해 미국 등 선진국 증시로 대거 유입되며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국내 투자자들의 경우 미국 증시에 투자할 때 달러로 환전해 투자하는 만큼 주가 상승과 더불어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공격적으로 이러한 달러 포지션을 가지고서 또 이걸 운용한다는 개념에서는 달러 표시된 해외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좋은 경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셈을 이끌어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반면 신흥국의 경우 통화가치 하락과 증시 하락에 따른 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신흥국 투자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이 대대적인 통화 정책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충분한 시간과 예고를 마치고 내놓은 결정인 만큼 주식시장에서도 차분히 변화를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측면의 이슈들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오 기자, 먼저 오늘 시장 흐름부터 좀 짚어보고 이야기를 들어가죠. 네,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FOMC 결과 이후 우리 증시는 그나마 상승세를 보였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1.25% 하락하면서 시장 우려감이 컸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진정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7.51포인트 오른 2,983.22로 3,000선 아래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 주체별로는 외국인이 3,263억 원, 기관이 3,174억 원 순매수했고요. 개인이 6,558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3.57포인트 하락하면서 1,001.43에 장을 마쳤습니다. 천스닥은 지켰지만 그래도 하락 마감한 점이 좀 아쉽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FOMC를 통해서 테이퍼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요. 증시에는 크게 상승세로는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시장 하락 전환으로 끝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좀 아쉬운 장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 FOMC가 크게 예측에 빗나가는 발언들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우리 시장에는 좀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FOMC 결과가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면서 연말까지는 그래도 증시에 안도감을 줬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이 테이퍼링도 유연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또 내년 4분기까지는 금리 인상이 단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증시에는 우호적이라는 겁니다. 이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파월 의장의 논리에 집중해 보면 내년 6월에서 7월까지 금리 인상 단행은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4분기 정도 한 차례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제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이 고용 지표를 전제로 파월 의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래서 금리 인상 좀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 내일 발표가 됩니다. 증권가는 그 추이를 보고 고용 회복이 가속화된다면 금리 인상도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점 주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용 부분이 아직까지도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는 새벽에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고요. 내일 밤에는 10월 고용 동향이 발표됩니다. 내일 특히나 이 고용 지표들 주목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말입니다. 주목해볼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FOMC와 관련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해소됐는데요. 예. 또 다른 주역으로 좀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소비재입니다. 소비재, 지난해에는 사실 조금 주춤한 모습이었는데 올 연말은 다를까요? 예, 이 소비재가 왜 주목이 되는지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어떤 사진 같아 보이시나요? 이게 뭐죠? 분리수거장인가요? 굉장히 혼잡한데요. 이게 중국의 택배 회사 사진입니다. 이 중국의 최대 쇼핑 시즌인 광군제 이후가 되면 이 택배 회사가 이런 모양인데요. 광군제를 지날 때마다 이렇게 발 디딜 틈이 없이 택배가 쌓일 만큼 소비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예. 이 광군제가 바로 이번 달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2,600개의 브랜드가 광군제 시작 이후 1시간 동안 지난해 광군제 첫날에 판매한 거래액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하루치 매출을 1시간 만에 달성을 한 거죠. 이게 광군제 얘기는 이 매출 속도가 해가 갈수록 더 늘어나는 네,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광군제가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미국에서는 진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주목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블랙 프라이데이인데요. 예. 11월에 둘 다 있습니다. 이 광군제는 11월 초에, 블랙 프라이데이는 11월 말에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큰 축을 이루는 이 두 국가에서 소비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움직임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쇼핑의 소비량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번 연말에 이 소비재 업종이 특히 좀 힘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뭐 이렇게 연말 쇼핑 시즌 광군제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떠오르는 게 또 화장품 회사들입니다. 맞습니다. 코로나로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광군제 특히 사활을 거는 것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 회사들입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 중에서 중국 점유율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이 중국이 워낙에 큰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보시면 이번에만 벌써 20%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네, 그렇죠. 중국 내에서 이 화장품 기술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K-뷰티가 아닌 C-뷰티에 대해서 중국 소비자들이 관심이 많아진 영향으로 이런 점유율 하락이 보여진 겁니다. 이 지난해 중국 기초 화장품 시장 점유율 상위 10개 브랜드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기업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네, 로레알이나 뭐 에스티로더 같은 유명한 글로벌 브랜드가 8개를 차지했고요. 중국 브랜드가 2개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LG 생활건강 후는요. 14위, 이니스프리는 17위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모습인데 어쩐지 좀 주가에 기대감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10월 들어서 살짝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반등이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할 만큼 상승폭이 적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주가의 타격이 적지 않은데요. 큰 손들이 있는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잃었다는 점이 좀 주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요. LG 생활건강은 지난달 말에 주가가 117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주가도 5월에는 29만 원대를 기록했는데 현재는 18만 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예, 지금 하락폭이 정말 거세게 나타나고 있는 화장품 업계인데 점유율을 잃은 부분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쇼핑 시즌이 화장품 업계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번 광군제는요, 매출 향상뿐만 아니라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이 중요한 판매 루트가 되면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예. 중국에서는 왕홍 경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큽니다. 예. 이 왕홍은 중국에서 인플루언서를 부르는 명칭인데요. 그래서 이번 광군제에서는 우리 화장품 기업들도 왕홍과 연결된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중국의 왕홍 얘기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 왕홍 한 명이 우리 LG 생활건강 제품 1,000억 원어치를 하루 만에 팔았다. 이런 뉴스가 또 어제 전해졌습니다. 자, 그만큼 화장품 업계에서 중국의 이 왕홍의 위치 중요해졌다는 점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화장품 기업들을 좀 대표로 살펴봤지만 전반적인 소비재에 대해서 증권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가도 소비재가 연말 증시에서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두 나라의 연말 쇼핑 시즌이 오면서 10월부터 벌써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10월 수출은 55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 증가를 했고요. 전월보다 17%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여경 NH투자증권 연구원은 G2의 소비 시즌이 도래하면서 중국에서도 스마트폰, 의류 등의 소비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예. 또 한국의 4분기 수출은 대표적인 이 소비의 성수기를 맞아서 20% 안팎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분석대로만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우리 지수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예, 맞습니다. 연말까지 코스피 지수가 3,000선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말 소비가 중요한 지표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위드 코로나에 더해서요, 이 두 대국의 쇼핑 시즌으로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우리나라도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이번 달 15일까지 진행됩니다. 한국과 미국, 중국의 소비 시즌에 힘입어서 증시가 상승 동력을 받을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증권가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에 만약에 연말 소비 시즌이 생각보다 괜찮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3,000선을 좀 돌파해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긍정적인 부분은 코로나
환경이 조금 완화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여전히 이연 소비 관련된 수요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인데, 네, 이제 11월 FMC 불확실성도 끝이 났고 금리 인상 시기도 내년 4분기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또 연말 쇼핑 시즌 기대해 볼만 하겠는데요. 증시에 힘을 불어 넣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국민의힘을 마지막으로 주요 정당 대선 후보자도 확정이 되는데 특히 우리 경제 분야에서 차기 정부가 짊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선거에 임하실 때 유권자분들이 주목해 볼 만한 경제 현안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산업부 신용훈 기자 그리고 한창률 세종주재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신 기자, 이 문재인 정부 이례적으로 이 정권 말에도 긍정 평가가 좀 유지되고 있기는 한데 유독 취약한 게 이 바로 경제 분야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문 정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율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40%가 넘었습니다. 41.09%로 당시 2위였던 홍준표 후보와의 격차가 거의 2배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당선된 정부이긴 한데 경제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후한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이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또 이 집권 초기 상황판까지 설치하면서 일자리 챙기겠다라고 했던 일자리 정책은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상당히 못 미쳤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실제 이런 상황을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다면서요. 한 기자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한국갤럽 그 조사를 보면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더니 경제 연관 분야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고용 노동 분야, 경제 분야, 그리고 부동산 분야였는데 부정 의견이 50% 이상 다 넘었습니다. 특히 이 3분야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이제 부정 의견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서 차기 정부에서는 좀 세심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3가지 분야에서 유독 이 부정평가가 두드러졌다는 건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고용노동 분야는 문 정부가 공을 좀 많이 들였던 분야 아닙니까? 최저시급도 올리고 뭐 정규직 전환도 노력을 하고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반에 일자리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자리위원회도 만들었고 전광판도 만들면서 실시간으로 국민들한테 그 일자리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또 어떤 부분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를 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공사를 찾아가기도 했었는데 이제 제도는 한층 성숙했지만 현실에 뒷받침하지 못한 게 이런 결과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최저시급 인상 부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적용받은 대부분이 이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일처리인데 이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시급 인상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매출까지 떨어지고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된 상황인 겁니다. 최근에 통계청 자료를 보면서 이게 나오니까 임금 노동자 중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역대 최고치인 38.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고용의 질이 나빠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평가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온 이 여야 후보들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뭐 여야 후보 모두 일자리를 다 늘리겠다. 일자리 꼭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방법론적인 부분에서는 좀 다릅니다. 여당 후보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이 지금 갖고 있는 일자리를 나눠 가져가는 거고, 야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좀 급진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이제 주 4일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니까 주 52시간제를 잠정 중단하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자리 문제를 우리 시민과 전문가들은 어떻게 풀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지 저희 취재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했다면서 주 50시간제로 혁신의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공공일자리 확대와 정규직 전원까지 지난 4년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일자리 정책들입니다. 청년과 어르신, 비정규직 등 이른바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지만 여론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노동계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자리 숫자에 대한 집착과 조급함, 밀어붙이기식 방식에 따른 부작용이 컸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최저임금의 경우 4년 전 6,470원에서 올해 8,720원으로 35%나 치솟으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적자는 인건비 부담에 시달렸고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산업이라든가 사용자, 기업들의 부담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증가하는 부담들이 결국 누구에게로 전가되느냐 하면 다시 노동자에게로 전가되는 그런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정책이 실현되는 시점에 있어서의 어떤 경제적 상황, 그리고 기업의 부담 능력, 그리고 또 근로자들의 니즈,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모든 것들을 일방적으로, 일률적으로, 강제적으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좀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될 그런 어떤 그 경험 내지 교훈을 준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취지와 결과가 정반대로 돌아가는 이러한 일자리 정책에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대학생 취업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10명 가운데 67은 사실상 구직을 단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에서 차지하는 청년 실업 배율은 2.67로 1점대 중후반인 미국이나 독일, 일본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때 두 자릿수까지 치솟던 청년 실업률 수치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도 하지만 이는 정부 재정 지출에 따른 일시적 취업이 가져온 착시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정부는 삼성과 LG 등 대기업 총수들을 잇따라 만나 청년 일자리 SOS를 쳤습니다. 민간 기업을 향한 일자리 창출 요청, 이전 정부들에서도 흔히 봤던 새삼스럽지 않은 모습입니다. 소득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노동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민간 기업의 어떤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력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떤 규제 혁신,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가뜩이나 어려운 취업 시장에서 일자리 정책에 가장 관심이 큰 이들은 청년들입니다. 과연 이들은 기존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또 앞으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현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해 청년들은 긍정보다 부정적인 시각이 줄을 이뤘습니다. 재정 지출을 통한 일회성의 이른바 공공 알바 늘리기를 지향하고 일자리 수보다는 일자리 선택의 폭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가가 일자리를 몇만 개 창출한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 공공 부분이나 아니면 청년 창업 자리에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공공 부분의 단발성 일자리에 굉장히 많이 취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기보다는 한 6개월? 한 1분기? 그 정도만 취업이 가능하고 그 뒤로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일자리를 개수를 늘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갈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고질적인 병폐인 일자리 수도권 편중 현상과 지역 특화라는 미명 아래 일자리가 천편일률적인 점 또한 나아진 게 없다는 목소리입니다.
지역 특화 일자리 이렇게 해서 어떤 한 분야에 집중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약간 보편적이고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들을 좀 만들어주면은 오히려 지역의 청년들을 좀 이렇게 정착시킬 만한 약간 그런 대안이 될 수. 카톡이나 SNS 등으로 일을 추가적으로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거는 솔직히 막 그렇게 규제가 없다 보니까 법적으로 옳다 안 옳다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직장 상사의 말이니까 그냥 따라야 하는 것 같아서. 무엇보다 디지털, AI 시대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어도 일자리 정책은 과거 제조업 기반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자리 정책을 펼 때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그 기업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경제가 어떻고 혹은 지금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고 그렇다면 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던가. 또 고용 유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직장을 자유롭게 옮기고 은퇴를 해도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사회보장 제도를 구축하는 것 역시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네, 우리 시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자리 문제의 열쇠는 사실 이 기업들이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들은 지금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일단 기업들이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기업들의 성장 사다리를 좀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네.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고 그 대기업이 다시 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사다리를 좀 마련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일자리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집단에 대한 각종 규제 때문에 이 기업들의 성장이 가로막히는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예. 기업 1만 개당 대기업 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10개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미국에는 62개, 또 독일은 44개, 일본은 39개인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적은 그런 숫자이기도 합니다. 네. 또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좀 걷어주고 제대로 기업들이 커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기업들의 입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규제를 좀 풀어달라.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습니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좀 확보해야 한다라는 것이 또 기업들의 입장이기도 한데요. 예. 그동안에는 고용 안정에만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들이 채용을 기피하면서 일자리 찾는 사람들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그런 부작용들을 초래해 오기도 했었거든요. 또 주 52시간제가 모든 사업장에 획일적으로 강제가 되면서 시간제라든가 이 기간제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정착이 어려워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는 가사와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인력들의 노동시장 진출을 막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했는데요.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라서 제대로 된 보상 시스템을 만들고 또 실직을 하더라도 신속한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한 고용 서비스 체계를 재구축하는 그런 개선 조치를 통해서 이 차기 정부에서는 경영의 효율성도 챙기고 또 고용의 안정성도 노리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기업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자리 정책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야 후보들 생각이 좀 취재가 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나온 부분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 회복을 통해서 기회 총량을 늘리겠다. 기회가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성별, 세대 간, 지역 간의 갈등이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요. 야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국가 책임제 실현으로 일자리 단절을 극복하겠다. 또 다른 것은 노동개혁을 통해 가지고 선진국형 노사 문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용 문제를 짚어봤고 다음으로 봐야 할 게 지금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입니다. 경제 정책이라고 하면 뭐 민생, 성장 이런 게 실제로 좀 나아졌느냐 하는 건데 역시 부정평가가 절반이 넘죠. 뭐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모토는 소득 주도 성장이었습니다. 소득을 높여서 이를 다시 소비로 올리고 그렇게 내수를 살려서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러면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도 나왔었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산업구조 혁신이다. 이런 부분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존의 우리 경쟁력을 좀 떨어뜨린 거 아닌가. 이런 불만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앞에 리포트에서 봤다시피 다수가 공감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노사 간이나 정규직, 비정규직, 또 고용주 근로자 간의 괴리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악영향을 좀 미쳤고요.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정책을 이제 바꿨는데 이게 신재생 에너지로 키우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던 원자력 분야 산업을 이제 셧다운 시킨 부분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좀 깎아내는 거 아닌가
이런 것 같습니다. 또 네. 뭐 아시겠지만 완벽한 정책은 없지만 사회적 갈등을 이제 줄여나가면서 대화 설득 과정을 거쳐서 정부 주도 일반적인 추진보다는 이제 대화 타협을 통해 가지고 이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여야 후보들 생각이 좀 취재가 된 게 있습니까? 그 산업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는 여야 후보 모두 이제 네거티브 이 부분을 도입하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도입을 해서 규제 합리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거고 야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규제 전담 기구를 신설하겠다. 앞에 말씀했지만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 집중 지원을 통해 가지고 대기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분을 이제 공약으로 좀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정책적인 변화들을 너무 밀어붙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든 이 국민의 경제 활동을 좀 가로막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이 부정적인 평가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규제 형태가 아니라 좀 더 좀 도와주는 정부, 지원하는 정부로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 서민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도 중간에 뭐 세금 문제라든지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서 어려워하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가령 뭐 증권거래세라든가 ISA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문제라든가 이 서민들의 재산 증식 관련 수단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부족했다라는 점이 이번 정부 경제정책의 평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이 옥죄왔던 자본시장 관련 규제라든가 세금을 좀 완화해주는 정책들을 내놔야 한다라는 입장을 담고 있는데요. 자본시장을 통해서 건전하게 재산을 불려나가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장기적으로는 2023년도에 그 양도소득세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데 증권거래세가 남아있으면 사실은 이제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거래세가 꽤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요. 그 부분들은 이제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공약이 나와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고용과 경제 분야를 짚어봤고 이번 정부의 가장 뼈아픈 실책하면 역시 부동산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라면서 사과 표명을 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시민들은 어떤 부동산 정책을 기대하고 있는지 김원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 5개월 동안 나온 부동산 대책만 수십 차례. 그럼에도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 등 연일 부작용만 초래하며 부동산 민심이 임계치를 넘긴 지 오릅니다. 좀 안정화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정권에서 좀 이상하게 한 것들을 좀 다시 정상화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 생각해서 현실적인 대책이나 상위권인 사람들 위주가 아닌 이제 보통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금융과 세제, 공급 규제 등을 망라한 대책이 매년 수차례 발표됐음에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겁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2억 1,600만 원으로 현 정권이 들어선 지난 2017년 5월 대비 2배 뛰었습니다. 또 지난해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 시행은 전세 대란을 촉발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4억 8,800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현재 6억 2,4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1년간 9.1% 오른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오른 셈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서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주택 구매 수요를 부추기고 집값을 올리는 결과로 귀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서만큼은 현 정부의 땜질식 규제가 아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선 손봐야 할 것 중 하나로 도심 내 주택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꼽힙니다. 집값 상승의 원인 중 공급 감소 우려와 전세 시장 불안이 큰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도심 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정책적으로는 실거주 요건 등을 완화해 기존 재고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강도를 높이는 대출 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온 이재명 후보나 또는 뭐 야당 후보까지 합치면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대출 그 정책이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결국에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그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요자가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금융 정책도 뒤따라가야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혼란을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이제라도 문정부 이전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네, 집값의 과도한 상승을 막는 것도 중요한 과제겠지만 동시에 무주택자들이 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공급도, 자금 마련도 좀 독려를 해달라 이런 인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집값 안정은 규제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공급을 늘려서 다시 말해서 이제 시장 논리에 맞춰서 집값을 좀 안정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공급에 있어서는 이 3기 신도시 같은 대규모 택지 공급 이외에도 도심지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집값이 오르는 것이 절대적인 공급량이 부족해서만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살고 싶어하는 곳에 집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큰 만큼 이렇게 도심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은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이 집값이 뭐 예전 수준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건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서 좀 정착을 하길 바라는 건지 어떤 겁니까? 사실 뭐 집을 사려는 분들도 그렇고 집을 갖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집값이 떨어지는 걸 원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산 가치 하락을 원치 않을 것이고요. 또 집을 사려는 분들도 굳이 집값이 떨어질 건데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돼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구매자 입장에서도 집값이 떨어지지 바란다면은 집을 사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집값이 아예 예전으로 떨어져서 폭락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힘들이지 않게 살 수 있고 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힘들이지 않고 집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조금 더 주택 가격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말씀처럼 뭐 이게 상승률에 대해서는 좀 공감대가 있는데요. 과거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집값 상승률을 살펴보면은 출범다시 2017년에는 전국적으로 1.5%, 수도권은 2.4% 수준이었거든요. 집값 상승률이. 그러던 것이 지난해에는 5.4%와 6.5%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구매력, 그러니까 소득이 충분히 받쳐주거나 아니면은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거나 양쪽 모두에서 노력을 바라는 거다라고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정부 부동산 규제 중에 가장 강력한 건 역시 세금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 세금 분야는 뭐 보유세와 양도세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제 다주택자들은 몰라도 이제 서울에서는 1주택자들 같은 경우도 집값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졌거든요. 또 다주택 그러면서 은퇴 연령자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보유세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세금이 비싸니 이제 집은 팔아야겠는데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또 양도세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차라리 양도세를 내느니 좀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분의 시세 차익이 더 나니까 그걸 보유하고 있다가 차기 정부에서 규제가 좀 풀리면 그때 좀 파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의 거품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이 이제 서서히 빠져나갈 수 있게끔 출구를 만들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야 후보들은 지금 어떤 구상을 갖고 있죠?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뭐 얘기했지만 대규모 공급 정책을 통해서 일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부분은 이제 뭐 똑같습니다. 여야 후보는. 근데 약간 세금 부분에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현실감 있게 좀 속도를 늦춰보겠다는 그런 공약도 있고요.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입장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대선 때 부동산 시장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여야 후보들 모두 이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 반면교사 삼아서 정책 공약집에 제대로 된 정책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세금을 넘어서 최근에는 이 대출 규제가 특히 또 화두입니다. 올해도 대부분 막혔지만 내년에는 더 대출받기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를 막겠다며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섰습니다. 이에 은행들이 가상금리는 올리고 우대금리는 내리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대출 문턱은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국내 한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민모 씨. 이사를 위해 내년 초 은행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할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작년과 올해 연소득이 크게 줄었는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강화를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소득이 많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출 계획이 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정보다 빨리 DSR 규제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내년에 이제 대출 받을 때 좀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 대출을 막아보자는 임시 방편적인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선의의 피해자만 느는 거거든요. 은행권 대출이 까다로워지면 개인보다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더 커집니다. 카페를 운영 중인 고모 씨. 올해 정책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부족해 주택담보대출까지 당겼었습니다.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은행권 추가 대출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대출을 받으려면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이 금융권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손쉽게 이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고금리의 카드론 아니면은 제2금융권을 통한 대출 아니면은 카드론 대출 이런 방식인 거죠. 실제 올해 8월 기준 개인 사업자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은행보다 이금융권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사업자 대출 증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전방위적 지원보다는 취약계층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필요한 분야의 지원 자금을 더 확대하는 것이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방위적으로 다루는 것보다는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2%포인트 낮춘 4%대로 관리하겠다는 계획. 높아진 대출 문턱에 좌절하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금융정책 설계가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내년에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텐데 이게 오히려 서민들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대출 문제를 이렇게 손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대출 규제를 해야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좀 차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피해가 서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서민들도 숨쉴 공간을 좀 줘야 그래도 경제가 같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통해서 이제 정책 자금을 잘 활용하는 방안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 밝혔지만 이제 고금리 대출 부분에 대해서 정책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자 비용을 좀 지원을 해주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많이 고려해야 되고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번 정부에서 부정평가가 강했던 경제 현안들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대선 레이스가 더 치열해질 텐데 이런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 후보들이 어떻게 해법들을 제시할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용훈 한창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이 우리 정부와 과방위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논란의 망 사용료와 콘텐츠 수익 배분 문제를 놓고 진전을 기대하는 시각들이 많았는데 결국 빈손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도 사실상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이 흥행 대박을 터뜨린 오징어 게임 속 초록색 운동복을 입고 기자간담회에 등장했습니다. 이날 딘 부사장은 한국 콘텐츠의 힘을 칭찬하면서도 국내 망 이용 대가 부담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We want to support and work with internet service providers to ensure that streaming is easy and efficient and not taxing on the network. 자체 콘텐츠 제공 프로그램인 오픈 커넥트를 무상으로 이미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딘 부사장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약 1조 4,100억 원을 절약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당 대략 10조에서 14조 원 정도 아꼈다는 말이 됩니다. In total, there are over 14,000 Open Connect appliances all around the world. 14,000. That deployment of those technologies in 2020 alone has saved ISPs over $1.2 billion.
하지만 업계에선 딤 부사장이 절약했다고 주장한 금액이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홍콩까지 데이터가 전송되는 비용을 아낄 뿐 국내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실상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회 납부를 통해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는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 TV와는 정반대의 행보입니다.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국내 콘텐츠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기업 간의 계약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이날 국내 콘텐츠에 올 한 해만 약 5,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넷플릭스가 투자를 미끼로 망 이용 대가와 콘텐츠 수익 배분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국내 콘텐츠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것은 그거는 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콘텐츠 투자를 늘리는 것은 넷플릭스가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게 국내 콘텐츠 업체들에게 무슨 시혜적인 무슨 자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K 콘텐츠를 선점하기 위한 해외 글로벌 OTT들의 경쟁이 저는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망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불똥이 튈지 몰라 졸속으로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의 이익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윤율 상한을 설정하는 등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택지개발 촉진법과 현재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이익률 상한은 6%가 유력합니다. 상한을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은 지역 내 SOC 설치 등 공공목적의 용도로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익률 6%는 지나치게 낮아 사실상 도시개발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민의 개발 이익을 6%로 제한을 하게 되면 민간이 도시개발 사업을 거의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 최소한 우리가 개발 이익을 20-30%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만 민간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부는 또 공공의 출자 비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승인과 허가가 모두 이뤄진 점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사업 운영 실태를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발 이익을 사유화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문제를 모든 민간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오히려 민간 사업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올 유인이 크게 줄어 다시 공공주도의 개발로 돌아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내놓은 사후 약방문식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과 비즈니스 포럼 같은 빼곡한 경제 외교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헝가리와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면서 미국에 이어 유럽 국가들로 글로벌 공급망 동맹을 넓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헝가리 국빈 방문은 경제 일정으로 빈틈없이 짜여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아데르 야노시 헝가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지난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사상 최대의 교역액을 기록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유망 산업에서 양국의 교역이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이어진 오르반 빅토르 총리와 오찬에서 문 대통령은 전기차 배터리 외에도 ICT와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를 기대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의 5대 투자국인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헝가리는 제조업 생산 역량이 뛰어날 뿐 아니라 과학기술과 의학 강국이기도 합니다. 이번 관계 격상에 맞춰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 6월 G7 계기 유럽 순방에서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이번 국빈 방문에서 헝가리까지 코로나19 이후 문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과의 양자관계 격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북미와 아시아에 치우친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셰그라드 그룹과의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며 우리 기업들의 세일즈를 지원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동맹을 유럽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외교뿐 아니라 비세그라드 그룹과 우리 기업인들과의 만남까지 적극 주선했습니다.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한 V4 비즈니스 포럼에 적극 참여해 세일즈를 펼쳤습니다. 계속해서 장슬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셰그라드 그룹 4개국과 정상외교에 나서면서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인 세일즈를 펼쳤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최된 한 V4 비즈니스 포럼에 외국 정상들이 참석한 것은 최초로 그 어느 때보다 비즈니스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포럼에 참석해 첨단 제조업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비셰그라드 그룹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와 신산업, 인프라 등 3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최태원 SK 회장이 대한상의 자격으로 참석했고 삼성 SDI와 SK온, LG 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배터리 3사를 비롯해 그린,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인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한국과 V4의 파트너십이 그린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스마트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큰 활약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헝가리와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비셰그라드 그룹은 동서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을 가진 우리 기업들의 유럽 생산 거점입니다. 전자와 자동차, 화학, 금속 등 600여 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누적 투자액이 100억 달러가 넘는 유럽연합 내 최대 투자처입니다. 특히 국내 배터리 3사의 공장이 위치해 있는 유럽 공급망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헝가리 정부는 올해 코마룸 지역에 건설 중인 SK 이노베이션 제2공장에 1억 달러 지원을 결정했고 SK 이노베이션도 11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는 제3공장 설립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이번 비셰그라드 그룹과의 호혜적 협력을 그린과 디지털, 인프라 등으로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총 7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비셰그라드 그룹 4개국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원전과 신공항, 방산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뒤 우리 시간으로 5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업계가 존재한다. 연간 한 120조의 수입 보험료를 여러분들 손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진정성 있게 열심히 해준 덕분입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